저번 주 5시에 끝나서 갔잖아. 택시 안에서 그냥 이렇게 쓰러졌어. 여기서는 막 열정이 넘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긴장감이 탁 풀리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막 열정이 넘쳐요. 가끔 말이 빨라질 때가 있죠. 열정이 넘친다는 거야. 이거는 신규 강사들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한 3년차 돼봐. 그러면 뭐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고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거야.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 할 때까지는 막 애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고 뭐 하니까 뭔가 열정이 넘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랄게요. 말하기 지도 볼게요. 말하기 지도는 당연히 뭐가 목표일까요?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이 목표예요. 뭐가 되니까 말하기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듣는 것보다도 사실 말을 해야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 CLT의 주안점이었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선 사실상 이 말하기 지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이다.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거기 5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 Speak the language being learned. 가능하면 목표어만 사용한다예요. 거기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한다. TEE죠. Teaching English in English.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그때 우리 초등학습자 거기 교실 영어에서 설명했을 때도 나왔을 거야. 아, 뒤에 나오나? 그러니까 교사가 모국어를 쓰면 학생들도 모국어를 쓸 확률이 높고요. 교사가 목표어를 쓰면 학생들도 목표어를 쓸 확률이 높대요. 확률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T가 중요한 이유. 그때 나왔던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목표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how they can acquire the language. 이걸 말하기는 뭐 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가를 학생들에게 알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실수가 없이는 아이들 말을 배울 수가 없고 실수는 중요한 언어 습득의 과정이다. 단순한 기계적인 모방보다는 의미 있는 연습이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게 영어를 말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 자체가 아이들한테 정기적 영어 갖기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영어 활동 기능 중에.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게 시켜볼까요? 영어로? 지금 다 불안감과 좌절감과 이게 높단 말이죠. 그쵸?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높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실수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기 지도에서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래서 그 2번 내용, 왼쪽 영어된 내용이 뭐라고요? Help the student understand how they can acquire their language. 이 말이 뭐예요? 언어를 원래 배울 때 실수가 많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Avoid talking about the language. 여기서는 이거 뭐냐면 the language. 여기서 the language는 form을 얘기해요. form. 그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형식, 문법 이런 거 설명하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설명하게 되면 뭐가 된다? 영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지루한 수업이 되죠. 그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 4번 저 에어컨 하나만 켜도 돼요? 난 더워. 다 꺼졌어. 거기 4번 to draw on 이라고 해서 draw on은 거기 적어주세요. 뭐뭐를 이용하다는 뜻이에요. draw on. To draw on the passive knowledge of your students. 여기서 passive knowledge는 옆에다 적어주세요. schemata라고 적어주세요. schemata. Get students involved. 뭘 이용하라는 거죠? 학생들의 기존 갖고 있던 사전 지식, 뭐 schemata, prior knowledge 아니면 뭐 있었죠? 배경 지식, background knowledge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involve 시키라는 거예요. 활동을 시켜라. 무슨 말이냐? 오른쪽 볼게요. 학생들의 수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라는 말 한번 일단 설명할게요. 교사는 학습을 도와주는 조력자 또는 학습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로서 책임을 지고 학습을 정관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재원이다. 무슨 말이냐? 예시. 이미 모국어를 통해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쵸? 아이들은 모국어로 말하면 실수 없이 얘기할 거야. 모두 자기가 체험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체험을, 이 스키마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외국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사용을 촉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하기나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지난 주말 뭐 했어? 그쵸?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말하기 활동을 좀 더 해본다거나. 그래서 우리 나중에 뒤에
수업 활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기유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단계에서 지난 주말 뭐 했니? 어제 뭐 했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뭐야?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시즌이 할로윈이라고 해보세요. 작년 할로윈에 뭐 했어? 이런 것들도 그 학생한테는 뭐야? 그 프라이어 널리지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애들은 말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특성이죠. 그걸 이용해서 하면 뭐 한다? 아이들이 말하게 하게끔 좀 더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5번 strive 그거는 거기 적어주세요.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다. strive for a classroom atmosphere 교실 분위기를 with the communicate in the foreign language 목표로 활동하게끔 의사소통하게끔 좀 더 노력해라 애써라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자극시키라는 거죠. 교사로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애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거 틀렸어 아니야 하면 돼야 안 돼요. over critical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not to be over critical이라고 해야 되죠. 다음 학습 활동 볼게요. 118쪽. 거기 첫 번째 줄에 계속 밑줄 칠게요. 쭉 칠게요. 같이 볼게요. 밑줄. 말하기 연습은 과업, 태스크를 중심으로 소집단 학습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개인에게 최대의 말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짝 활동은요. 생각보다 말할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 같은 걸 줬을 때 짝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뭔가 태스크가 끝나면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말하기로 생각해보세요. 말하기. 이해되세요? 근데 소집단 활동이면 얘도 얘기하고 얘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설명해주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말하기 활동을 하려면 짝 활동도 좋지만 소집단 활동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런 의미에서 지금 거기 소집단 활동 학습 형태가 나왔다는 얘기야. 짝 활동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짝 활동보다도 약간 3-4명이 그룹을 져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또 태스크를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협동학습을 최대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그래서 그런 3가지 활동을 얘기가 나올 텐데 1번 교사 주도의 전체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말할 기회를 엄청 주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하는 활동 있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거기 써있죠. 조사하기, 서베이, 클래스 서베이 같은 거 하면 아이들 지나가면서 애들한테 예를 들면 앙케이트 조사 같이 10명한테 물어봐야 되는 걸 얘기를 하면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교사 주도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말할 기회를 엄청 주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 거기 grab백이라고 나와있죠. 물건 주인 알아내기.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야. 뭐냐면 이렇게 주머니 하나 꺼내서 아이들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와서 이거 막 누구 건지 맞추는 활동. 별거 아닌데 애들한테 그게 되게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고 말할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 활동들이 있다. 두 번째, 짝활동 페어워크인데 여기서 밑줄 가능하면 정보차 활동 information get activity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정보 이게 뭐죠? 상보적 정보죠. 그쵸? 이걸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어 수업을 해보면 짝이랑 얘기하는 거 별로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의무감을 주지 않으면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서로 인포메이션 갭 액티비티를 주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연습해봐 하면 애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수업 조금만 지나면.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소집단 학습 활동이 좀 더 좋다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림 맞추기, 순서 정하기, 개인정보 교환하기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 소집단 활동 볼게요. 스몰 그룹 워크라고 해서 이거는 언어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한지를 또 체험으로 배울 수 있죠. 이런 장점도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 두 번째 이야기 만들기라고 해서 스트립 스토리라고 나와 있는데 뭐냐면 스트립 스토리가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스트립이 뭐냐면 뭐라고 하죠? 이야기 만화 있죠? 예를 들면 애들 말풍선 그려져 있고 1번, 2번, 3번, 4번 그림 만화 그걸 애들이 소집단 활동으로 거기 빈칸에 말풍선을 채워보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순서를 맞춰보는 활동 이런 것들이 소집단 활동 거기 나온 이야기 만들기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나 그림의 재배열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 설명을 보면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 PPP 중요하죠. 거기 적어주세요. 말하기 지도에 특화된 수업 모형 말하기 지도에 특화된 수업 모형이다. 거기 첫 번째 점에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칠게요. 청와식 교수법의 한계인 탈맥락화, 탈문맥화, decontextualization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LM에서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 단계가 있죠.
제시 단계, presentation, 연습 단계, practice, 그 다음 발화, production. 그래서 중요한 거, 연습 단계가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많이 강조를 하죠? 반복 연습, drill.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ALM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많이 이걸 통해서 뭘 기른다? 정확성, accuracy를 기릅니다. 그 다음 발화 단계,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상황, 사실상 이 프로덕션 단계가 PPP에 생겼다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프레젠테이션과 프랙티스까지만 끝나면 ALM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쵸? 반복. 근데 프로덕션 단계를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PPP로서 ALM에서 발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덕션 활동, 발화 단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맥락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 상황, 리얼 시츄에이션을 연관시킨다거나 맥락화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ccuracy도 중요하지만 플루언시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발화 단계에서는. 그래서 발화 단계에서 플루언시를 중요시하려면 사실상 프랙티스 단계에서 accuracy를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시 단계에서는 두 번째 점 볼게요. 밑줄 대화문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제시 단계 두 번째 문단에서 대화문 동그라미 거기 지문도 나와 있는데 거기 그 다음 줄을 밑줄 칠게요. 그러나 초등 영어 교육은 음성 언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대화문을 제시하는 걸 바람직하다. 사실상 지문을 줘도 되긴 돼요. 하지만 초등 언어이기 때문에 대화문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19쪽 맨 마지막 점 볼게요. 다만 여기서 거기 밑줄 칠게요. 두 번째 줄에 교사가 모국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ALM과 다른 점이 적혀 있죠. 거기다가 페이지 92쪽에 10번 적어주세요. 페이지 92쪽에 10번. 실제로 가볼까요? 92쪽. 한번 보세요. 10번. 뭐라고 적혀있죠? ALM에서 The use of students' native language is forbidden. 그쵸? 엄격히 금지된다라고 했죠? 근데 PPP에서는 어떻다고요?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연습 단계에서 볼게요. 거기 첫 번째 점에서 맨 마지막 줄 통제 연습과 유도 연습 동그라미. 통제 연습과 유도 연습. 그래서 연습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당연히 통제 연습을 먼저 하겠죠. 컨트롤 프랙티스를 먼저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줄 재창 연습이라고 해서 거기도 밑 동그라미 칠까요? 재창 연습 코러스 워크라고 하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CF 비교해 놓다 뭐랑 음독.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둘 다 뭐에 집중하는 거죠? 음독과 크로스 워크는 모두 다 의미보다는 언어 형태에 집중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 활동, 그러니까 음독 말고 재창 연습, 크로스 워크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볼드 처리되어 있죠? 뭐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고려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좀 더 불안함이 적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재창 연습, 크로스 워크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PPP 할 때, 프랙티스 할 때. 거기서 예시 보면 뭐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따라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오른쪽 유도 연습을 보면 이거는 가이드 프랙티스인데 대부분 예시만 동그라미 밑줄 쳐볼게요. 정보차 활동, information gap activities의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도 연습에는 우리 아까 학습 활동에 나왔던 것처럼 짝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이 많이 쓰이겠죠. 내가 들었던 구문 같은 거 계속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짝이거나 소집단에서 같이 하는 활동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 발화 단계가 중요하죠. 이제 발화 단계 중요한데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발화 단계의 목적은 학습자가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목적은 그래요. 나중에 또 이제 이 PPP의 단점이 나와요. 그것도 설명할 텐데 목적은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맨 마지막 피드백, 교사의 피드백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거기 있죠. 피드백을 주는 경우에는 밑줄 언어 형태보다는 의사소통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 부분 밑줄 칠게요. 발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피드백을 줄 때 형태보다는 의사소통 내용. 그래서 그 다음 줄 한번 그냥 같이만 볼게요. 발화 단계에서는 짝활동보다는 소집단 활동이나 대집단 활동을 추천하는데 써있죠. 그 이유는 후자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반하는 좀 더 풍부한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하기 활동함에 있어서 짝활동보다는 소집단이나 대집단을 활동을 해야만 좀 더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보다 짝활동 금방 끝나거든요. 딱 그 인포메이션 캡 액티비티 하면 끝나.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대집단 또는 소집단을 이용하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활동, 대집단 활동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두열하게 F 뭐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러 다니면서 막 OX 쳐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할 기회가 엄청 많긴 하죠. 여러 명한테 막 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습지에다 15명 적어봐 하면 15명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말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서 4번 거기 별표 칠게요. 교사의 역할. 제시 단계에서는 프로덕션 잘못 썼다. 오타가 있죠. 프로덕션 아니죠. 지금 봤어. 프레젠테이션이죠. 그쵸? 제시 단계. 프레젠테이션. 저도 이제 가서 이따가 거기 수정을 해야겠네요. 이거 처음 봤어. 제가 오타 지금 방금 본 거야. 이 사람이 눈을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느꼈는데 와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보고 오타 교정을 했는데도 또 보여. 어느 순간에. 미치겠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오타가 없이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이번에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시 단계 프레젠테이션에는 교사의 역할은 정보 제공자예요. 인포먼트죠. 영어로. 거기서 괄호 치세요. 이렇게 대화문 제시. 정보 제공자 역할로서 대화문 제시를 한다. 그 다음 연습 프랙티스 단계에서는 교사가 어떤 역할이에요? 지휘자죠. 그쵸? 컨덕터 역할을 또 하고요. 감시자, 모니터. 여기서 감시자는 뭘 생각하면 돼요? 크라시안의 모니터를 생각하면 돼요. 교사가 모니터가 돼주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말하는 걸 형식, accuracy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애들한테 지적도 해줘야 되죠. 피드백도 해줘야 되죠. 여기부터 적어주세요. 괄호치고 교사 주도. 그 다음 발화 단계 프로덕션은 교사는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어요. 그쵸? 관리자, 매니저 역할 또는 가이드, 안내자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도 괄호 치세요. 학생 주도.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점점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5번 이것도 별표 한 2개 치세요. PPP 모양과 TBLT를 비교한 거예요.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점 볼게요. PPP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지만 이걸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 왜 같아요? 제시 단계에서 인풋 주었죠? 그것만 연습하는 거야. 아웃풋도 그거예요. 이해되심? 인풋 준 걸 아웃풋 준 거야.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창의적인 단어가 문장이 나오지 않아. 이해되죠? 근데 TBLT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서 인풋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봐봐요. 아까 계속 예를 드는 게 뭐야? 마켓에서 물건 사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건 얼마예요?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어.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인풋을 또 제공해줘야겠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인풋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활동에 따라서. 태스크에 따라서. 이게 되십니까? PPP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학습자 요구에 따라 인풋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아웃풋을 또 생성해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말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점 같이 볼게요. PPP는 고정된 대화문을 사용하며 거기다가 밑줄 거기 화살표 긋고 그 부분 맥락 속에서 제시할 뿐이라고만 적어주세요. 맥락 속에서 제시할 뿐 사실상 무슨 대화문? 고정된 대화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왜? ALM에서 발전됐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다르다고요. TBLT와 PPP는 출발부터 다른 애들이야. 지금 현실에서 쓰고 있을 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맥락 속에서 제시할 뿐 PPP는 고정된 대화문을 사용하며 통제된 상호작용 속에서 문맥을 연습하므로 때때로 부자연스러움이 발생해요. 그쵸? 그렇지만 TBLT는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대화와 상호작용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TBLT가 좀 더 진정성, 어텐티시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거기는 밑줄 별표 치세요. PPP는 명시적 언어 연습, explicit language practice를 하고요. 그쵸? 어느 단계가 있기 때문에
프랙티스 단계가 있기 때문에. TBLT는 그냥 과업을 중심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 점 넘어가고, 그 다음, PPP는 언어의 한 측면, 밑줄, 언어의 한 측면, 말하기 위주라고 적혀있죠? 거기 밑줄. 말하기 위주만 공부하므로 학습 결과물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죠. 결과물이 어디만 있어요? 말하기에만 있어요. 그러나 TBLT는 자연스럽게 통합된 기능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 결과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TBLT는 태스크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쓰기도 할 수 있고 말하기도 할 수 있고 읽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높은 단계가 아니라 많은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통합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TBLT. 그러면 PPP가 나쁜 것이냐? 그 다음 줄이 진짜 중요하죠. 볼게요. 다만 초등학교 학습자들에게는 TBLT를 온전히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왜? 태스크라는 걸 주는데 이 태스크가 사실 교사가 어떻게 이제 과제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엄청 다른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쉬운 과제를 낼 수도 있지만 엄청 어려운 과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초등학생한테 쓸 수 있는 과제라는 게 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진행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PPP가 좀 더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초등학생들한테. 또 PPT 활동 내에서 내가 TBLT를 접목시키는 거야. 과업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TBLT의 유의미하고 meaningful하고 진정성 있는 어텐틱한 장점을 접목을 하면 오히려 이 PPT의 단점을 상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베이스는 초등학습자이기 때문에 PPP. 그렇지만 TBLT의 장점이 훨씬 많죠? 그런 장점, 태스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용해서 발화 단계에서 써먹는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만 초등학생들한테 좋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TBLT가 좋은 거 왜 몰라? 그쵸? 다 좋은 거 알아요. 하지만 TBLT를 온전히 쓰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PPP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TBLT를 적절하게 접목시켜보자. 이게 가장 큰 교사한테 주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죠? 거기 보면은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풀기는 그렇고 저희가 그 답을 제가 잘못 쓴 게 하나 있어. 뒤에 2번 볼게요. 2번. 거기에 정답 다이얼로그라고 적혀놓고 뭐라고 적혀있죠? TPR 아니에요. PPP예요. PPP. 이거 쓸 때 정신 딴 데가 있었나봐. TPR이라니. 갑자기. ALM도 아니고. 그래서 PPP로 바꿔주세요. 그거 바꾸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그 다음 4번. 말뭉치 지도. 청크는 다 아시죠? 사실 우리 청킹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인문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은 사실 초등학습자의 특성에도 관계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단어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뭉텅이로 알려주면 이해를 잘 한다는 그런 인지적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휘로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워드 스터디 안 하고 뭐 한다고 했죠? 보케블러리 스터디 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 하나의 구문. 그러니까 went 캠핑을 따로 안 배운다고요. 고의 과거형이고 went고 캠핑 가. 이걸 안 배우고 그냥 went 캠핑. 이렇게 하나 배우잖아요. 응? 일기 쓸 때. 아까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문맥상에서 이런 청크를 같이 지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기출이 오른쪽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2014년 문제였고 시험 문제였어. 이 청크라는 것만 알면 시험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발음지도. 발음지도 조금 중요하죠. 영어의 발음은 분절 음소, 초분절 음소가 있어요. 그쵸? 거기서 분절 음소는 쉽게 생각하면 자음과 모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구분하는 거. 그래서 거기 밑에 거기다 밑줄 칠까요? 분절 음소의 맨 마지막 글씨체 다른 거. 바로 너무 어려워. contextualized minimal pairs. 문맥화된, 맥락화된 뭐예요? 최소 대립상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분절 음소를 제시해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빈, 핀. 그냥 갑자기 애들한테 빈, 핀 해봐.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준 다음에, 빈이란 단어가 나오는 이야기를 준다거나, 그림을 준다거나, 핀이 다 같이 나온 그림을 주고, 같이 한번 분석이란다.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활동을 해보면 애들한테 좀 더 유의미하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냥 발음의 차이만 이거 있어.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별표 하나 칠게요. 초분절 음소, 수프라세그멘털 퍼님이라고 하는데, 거기 세 번째 줄, 밑줄 칠게요. 강세박자 언어,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인 영어는
음절박자 언어, syllable time language인 우리말과 달리 초분절 음성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밑줄.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려면 챈트나 노래나 역할, 게임 등을 통해 지도하는 게 좋다. 이것까지만. 그 다음 파닉스가 있어요. 파닉스는 여기 한번 읽어보면 상향식 접근법이죠. 파닉스. 거기서 맨 뒤에 보면 어떤 순서로 지도한다에 대한 내용만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지도한다. 음소에 대한 인식, 상관관계 인식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끝까지 어디로 간다? 독립적 읽기까지. 파닉스를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것도 발음지도 안 풀게요. 같이. 근데 거기 오른쪽 그 문제 안에 지문에서 거기 기억 거기 부분에 밑줄이 안 그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When you chant 그 부분 있죠. 오른쪽 기억. 거기가 밑줄 한 문장에 다 그어져야 돼요. When you chant, you clap the strong beats and chant each line with the falling tone. 여기까지 밑줄이 쭉 있어야 돼요. 그 기억이 그거예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오류지도. 기출문제가 어렵고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푸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다 이미 많이 풀어봤기도 했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면 이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가는 거예요. 오류지도 볼게요. 오류에 대한 관점에서 여기 나오죠. 오류는 실수와 일단 오류에 대한 관점을 보기 전에 실수와 오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mistake와 error. 쉽게 구분하려면 mistake는 본인이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거기 밑줄 칠게요.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 줄. 틀린 내용을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실수, mistake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오류, 에러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언어 동그라미 쳐줄게요. 지난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다 아시죠? 중간 언어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잘못 설명했던 것 같아. 중간 언어가 모국어도 생긴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중간 언어는 목표어를 배울 때 중간에 생기는 게 중간 언어지 모국어를 처음에 그냥 배우는데 중간 언어가 생기진 않아요. 제가 말 실수를 그때 한 것 같아.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중간 언어는 목표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모국어와 목표어가 약간 짬뽕된 거 그게 중간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또 뭐라고도 한다? 학습자 언어. 그러니까 학습자 언어죠. 그쵸? learner language라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학습자 언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밑줄 칠게요. 체계성, systematic과 그 다음에 역동성, dynamic이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뭘까요? 체계성. 왜 체계성이 있을까요? 인터랭귀지가? 인터랭귀지. 그러니까 모국어에서 목표를 배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계속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 습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운 어떤 가설이 있어요. 그런 가설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체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요. 실수를 한다고 오류를 한다고 해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다른 오류가 갑자기 막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예 comed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가 오류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왜? 체계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학습자 입장에서. 과거 동사는 ed를 붙인다라고 애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역동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한 인터랭귀지가 점점 목표를 공부함에 있어서 발달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랭귀지가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니라 멈춰있으면 뭐가 된 거죠? 화석화가 된 거죠. 퍼실리제이션이 된 거야. 사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은 목표를 계속 배운다는 전제하에 배우게 되면 계속 뭐가 된다? 발전하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것도 생각하면 돼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항상 목표에 근접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과액 일반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그 점도 역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무조건 발전만 하는 거 아니야. 후퇴도 해요. 인터랭귀지가. 그러면서 역동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관련 원문 첫 번째 줄만 같이 읽어볼게요. Interlanguage is the learner's current version of 이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 current version. 현재 버전이야, 그쵸? 새로운 배우고 있는데 현재 버전을 갖고 있는 거야. of the language they are learning. 배우고 있는 어떤 언어의 현재 버전이에요. Interlanguage change all the time. 항상 바뀝니다. But can become fossilized. 화석화가 될 수 있어요. Language when 화석화된 언어가 될 수가 있대요. When the learner do not have the opportunity to improve. 배울, 향상시킬 기회가 없다면 화석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류의 유형은 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간섭 오류가 있죠. interference error라고 하는데 거기다 적어주세요. L1에서 L2로 가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뭐가 뭘 간섭하는 거야? 모국어가 목표를 간섭하는 오류가 간섭 오류예요. 그래서 뭐라고도 해요? 전이 오류, transfer error라고도 하고요. 거기 볼드 처리된 거. 그 다음에 언어 간 오류라고도 하죠. interlingual error라고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다 알아두세요. 간섭 오류, 뭐가 간섭했기 때문에 모국어가 간섭했어요. 그래서 전이 오류. 왜 전이 됐어요? 모국어가 전이를 시킨 거야. 왜 언어 간이에요? 모국어와 목표어가 같이 간섭이 됐기 때문에. 언어 간 오류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되게 쉬워요. 발음 오류 볼게요. 개별음 오류.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봅시다. R과 L은 없는 발음이죠. 리을로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적어 놓는다면 굳이. 그렇기 때문에 R과 L을 구별하지 않는 오류가 생길 수 있죠. 한국인 입장에서. 두 번째, 모음의 장단. 한국어도 물론 말 있지만 사실 구분 안 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음의 장단이 중요하죠. fit과 seat은 발음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 강세 오류. 우리말엔 강세가 없어요. 그쵸? 근데 영어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강세 없이 발음하거나 무조건 첫 음절에 강세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강세 오류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하는 오류죠. 마지막 오류.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 성인들도 많이 하는 오류죠. 음절 오류. strike. 한 음절이 말해야 되는데 strike. 다섯 음절 얘기했죠. 그쵸? 가장 큰 실수인 거죠. 이게 우리 음절 박자 언어와 강세 박자 언어의 가장 큰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가 이거예요. 음절 오류. 스트라이크. 특히나 여러분 영어 수업실에 가서 해보라고 하면 굳이 런치, 스트라이크, 햄버거 이렇게 일부러 읽는 애들 많아. 그쵸? 일부러 이 강세를 주고 싶지 않아 해요. 부끄러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음절 오류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어휘 오류. 약속이라고 번역이 돼요. appointment나 promise 둘 다. 그쵸?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영어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오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구문 오류. 이거는 우리나라 말과 순서가 달라 생기는 오류가 구문 오류. 그 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화용 오류죠. 우리 그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사회 언어학적 능력에서 화용 규칙 배웠죠?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건데 가장 쉬운 예로 들으면 don't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답 어떻게 되나? Don't you wanna come to my birthday party? 라고 물어봤어. 내 생일에 오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 영어에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되죠? yes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긍정이면 yes예요. 갈 거야? Yes, I will go. No, I won't go. I won't go.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고 싶지 않니? 라고 하면 아니 갈 건데가 되죠. 이게 이런 차이가 바로 화용 오류라는 거죠. 그쵸? 이런 게 화용 오류다. 그 다음 발달 오류는 뭐냐면 랭귀지 1 안에서 랭귀지 2나 랭귀지 1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표어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목표어에서끼리 일어나는 오류고 모국어라면 또 모국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발달 오류예요. 그 무슨 한마디로 그 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오류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목표 자체의 규칙을 세 번째 줄 밑줄 칠게요. 과잉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언어 내 오류라 해서 intralingual error라고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오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 과거 comed라고 하는 거. 모든 어린이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런 와중에서 이런 거를 보면서 크라션이 무슨 가설을 내세웠죠? 5가지 가설 중에 여기랑 연관된 게 뭐죠? Natural order, 그죠? Hypothesis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순서가 모국어에도 일정의 흐름이 있고, 목표를 배우는 애들한테도 있네? Natural order가 있다. 이거예요. 크라션. 그 다음 오류 수정 볼게요. 일단 오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전체적 오류, 글로벌 에러와 로컬 에러, 지역적 오류로 구분하고 전체적 오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오류예요. 밑줄.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오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글로벌 에러예요. 두 번째,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거나 문법적으로 지장이 없으나 문법적으로 뭔가 틀린 거, 이걸 바라보고 로컬 에러, 지역적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 중요한 점이 밑에 있죠.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가령이라고 나온 데 있죠. PPP 수학 모형을 사용할 경우라고 해서 거기 밑줄 치세요. 발화 단계,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전체적 오류에 초점을 두지만, 그쵸? practice, 연습 단계에서는 모두
지엽적 오류도 명시적 explicit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단계에서? practice. PPP 하면서. 그러니까 PPP에서 practice 단계는 ALM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냥 어떻게 해야 돼? language habit 바꿔줘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practice는. 그 다음에 간섭 오류는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틀렸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쵸? 랭귀지 1에서 왔기 때문에 랭귀지 1, 그러니까 모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실 화석화될 확률이 높아요. 새로운 거 알려주지 않으면. 영어에서는 이래 라고 설명 안 해주면 그냥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설명해 줘야 되는데, 특히나 화용 오류 있죠. 화용 오류. 아까 우리 봤던 거. yes, no. 그거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발달 오류는 라고 나오죠. 다음 페이지. 마지막 줄 밑줄. 그러나 보통 발달 오류는 고쳐주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그 목표의 그런 입력이 많은 상황이라면. 근데 거기 그러나부터 밑줄 쳐볼게요. 우리나라 학습자의 경우는 충분한 영어 입력 받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발달 오류조차도 상황에 따른 고쳐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 오류 수정 유형 별표 한 5개 쳐줄게요. 직접 수정은 어렵지 않아요. 그쵸? 직접 고쳐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No, that's incorrect. 틀렸어. 그거 아니야. You should say I studied English yesterday. 이런 식으로 고쳐주는 게 explicit correction, 명시적 수정이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수정 방법. 내가 5가지가 있죠? 고쳐 말하기. 많이 설명이 나와 있죠? 그쵸? 고쳐 말하기 여러 번 설명했어. 거기에 request라고 되어 있는데 s 빼세요. 그냥 request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교수님 책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적었는데 사실상 request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request라고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뒤에 나오는 것도 확인 질문도 clarification request보다는 그냥 request로 놔두세요. request. 그래서 고쳐 말하기는 뭐 무슨 단점이 있다 그랬죠? 아이들이 모르고 넘어갈 확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밑줄 마지막 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가 고쳐 말하는 표현에 강세를 주거나 억양을 다르게 하면 학생들이 그 부분을 주목할 수 있다. 이걸 또 뭐라고 하나 그랬죠? 핵심 부분 다시 말하기 focused request라고 얘기했어요. 형태 초점 접근법에서 focused request라고 했어요. 그 다음 확인 질문 또는 명령 요구는 뭐 잘 모르겠어. excuse me 라고 물어보는 거. 이것도 쉽고 유도의 내기는 그 부분을 얘기 안 하면서 이렇게 억양이나 질문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틀린 부분을 고치도록 설명은 안 해. 말은 안 해주지만 유도하는 게 유도해내는 거예요. I have 3 pencil, I have 3 book 이라고 하니까 I have 3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뭔가 틀렸구나. 그래서 뭔가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 상위 언어 피드백은 뭐 어떤 문법 용어를 사용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상위 언어 피드백인데 거기 스튜던트랑 T가 바뀌었어요. ST가 위치가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고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S죠. 스튜던트가 I go to church yesterday 하니까 티처가 What is the past tense form of go? 라고 얘기하죠. ST로 바꿔주시고 반복하기. 그냥 그대로 반복하지만 똑같이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문문처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리스테이션이랑 좀 비슷하면서 얘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대로. 비슷비슷해요. 사실 구분하기가. 뭐 리퀘스트는 고쳐서 말하고 반복하기 레피티션은 그냥 했던 말을 틀린 걸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약간 너가 알게끔 얘기해 주고요. 일리스테이션은 뭔가 빼요. 그 중요한 애들이 고쳐야 될 부분을 빼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약간 이상한 억양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애들이 딱 틀렸구나. 알죠? 그래서 오른쪽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풀어볼게요. 가는 최교사의 4학년 영어 수업의 일부이고 나는 최교사의 수업을 마치는 작성한 성찰 일지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Teacher, today, 오늘 we are going to talk about jobs.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The key expressions are Who is she? 그녀는 누구입니까? And she's a singer. 이거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Yes. 라고 하고 가수 사진을 보여주며 Repeat after me. 따라해보세요. Who is she? Who is she? 따라합니다. Good job. Student 1. Repeat after me. She's a singer.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Student 1이 She's a singer. 라고 하면서 거기 영어 문제는 항상 뭘 중요시하라고 했죠? 괄호. 집중해서 보세요. 단어마다 강세를 두어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No, you shouldn't put stress on all the words. 모든 단어에 스트레스, 강세를 주지 마. Listen carefully. She's a singer. 싱어에만 강세를 두어 말합니다. 교사가. 그랬더니 she's a singer. 제대로 발음을 하죠. Perfect라고 해요. 그 다음 Now we'll do a survey. 우리는 조사 활동을 할 텐데 First, choose a job you like. 원하는 직업을 정하고 And draw a picture of the person with the job.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그려봐. 했더니 그림을 그립니다. Student 2가 Student 2, are you drawing a firefighter? 뭐라고 물어보죠? 소방관을 그리고 있니? 라고 했더니 2가 yes 라고 합니다. 그 티처가 질문을 하죠. Why did you choose it? 왜 그걸 골랐어? 라고 질문. 이거 무슨 질문이죠? 배우지 않았어요. 오픈 퀘스천이죠. 개방형 질문이에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오픈 퀘스천 개방형 질문 페이지 132. 개방형 질문 페이지 132쪽.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Why did you choose it? 물어보니까 2가 Because my mom is firefighter. 어머니가 소방관이세요. 했더니 Very good. Student 3, who is he? 그는 누구니? 했더니 3 이렇게 얘기하죠. He is a piano boy. 있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죠. 일단 이거는 답에 문제가 나오지만 어떤 전략을 사용했죠? 보충 전략, 보상 전략에 word coinage, 단어 만들기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word coinage, 단어 만들기 전략을 사용했고 그 다음 티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h, he's a pianist라고 했죠. 오류 수정 방법 중에 뭐 했죠? request 했죠. request. 근데 만약에 이거 문장으로 했을 때 Oh, he's a 빈칸. 이거 뭐죠? 유도해내기. illustration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릭식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괄호를 쳤어. 다른 억양으로 해서 He's a piano boy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죠? repetition이에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문제를 낸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거야. 이런 걸 문제를 봤어. 누구 모의고사로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나라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좀 다르다는 거지. 자꾸 여러분들 뇌를 자꾸 써야 돼요. 그 다음 3가 Yes, he's a pianist라고 고쳤죠. 잘 고쳤죠. 얘는 리퀘스트를 잘 받아들이는 케이스죠. 그 다음 teacher가 Good. Now move around the class and ask your friends about their drawing. 이렇게 조사 활동을 합니다. 라고 해서 나의 학생 관찰 볼게요. 의사소통 전략 중 하나인 보상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언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보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니은 무슨 전략? 단어 만들기 전략을 사용했다. word coinage. 좋았던 점은 학생들의 발화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방형 질문. 어떤 거였죠? Why did you choose it이었죠? 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점과 학생들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피드백을 개선한 제시한 점. 뭐였죠? 리퀘스트였죠? 다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개선할 점. 학생들이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기평가를 활용해갔다. 뒤에 평가 내용이 나와요. 셀프 어세스먼트죠. 이거 자기평가. 그래서 1번 문제. 기억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 A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교사 A가 스튜던트 1이 기억과 같은 오류를 보인 것은 3, 4학년군 말하기 영역의 성취 기준이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할 수 있다와 관련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딱 알려줬어. 그랬더니 맞아요. 최 선생님 반에는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에는 낱말 내에 강세가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또한 뭐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 기억과 같은 고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라고 나와 있죠. 그 정답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문장 내에서도 강세가 있는 낱말과 약하게 발음한 낱말이 있다 해서 근거가 나와 있죠. 페이지 10쪽 볼게요. 거기 보면 말하기에 있어요. 두 번째 말하기 성취 기준에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할 수 있다 라고 나와서 오른쪽 11쪽에 성취 기준 해설에 제일 먼저 나오죠.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할 수 있다는 영어는 낱말 내에 강세가 있는 소리가 있으며 문장 내에서도 강세가 있는 낱말과 약하게 발음하는 낱말이 있음을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발음을 통해 인지하고 강세, 리듬, 억양을 익힌 수준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은 똑같이 못 적어도 이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안 적어도 이 성취 기준에 대해서 막 영어에서는 문장 내에서 강세가 있는 낱말과 이렇게 쓸 수는 없었어도 강세가 문장 내에서 다를 수 있음을 뭐 이렇게만 적었어도 맞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설도 잘 보시고 영어 성취 기준 해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야. 성취 기준을 그대로 적어라는 아니야. 그쵸? 보니까 이거 해설에 대한 내용을 대해서 여러분이 쓰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성취 기준을 못 봤다고 해서 아예 못 쓰는 내용도 아니야. 사실 내가 센스만 있으면 몰랐어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렇지만 알아두면 비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시험 볼 때도 확실히 그런 추세가 갈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똑같이 100% A는 A니까 무조건 외워야지가 아니라 이런 게 있다가 자꾸 반복하세요. 2번 문제 우리 설명했죠? 단어 만들기 전략을 활용한 거. 다음 페이지 3번 문제도 우리 방금 설명한 거에 들어있어요. 그쵸? 그게 설명한 거 정답. 개방형 문제와 개방형 질문과 그 다음에 피드백 어떻게 했는지 어떤 건지 이거. 되게 여러분 이 2019년 11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이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을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야. 이 한 문제에.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수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였어요. 봐봐. 나의 그 학생 관찰 거의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 그쵸? 뭐 보상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이러면서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 문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내용을 물어봐도 쉬운 편으로 낸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문제를 내가 어렵게 내겠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출문제 좋은 점은 그런 거야.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김민호 쌤이나 백구팀의 조교야. 이 문제를 변형해봐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가 된다고요. 실제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화지도 볼게요. 거의 문화지도는 그냥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문화간 화자가 되자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페이지 90쪽.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거기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중에 5번째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 배웠죠? 그거에 관한 내용이고 그런 화자가 되도록 지도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학습자 중심 수업. 이제 거의 끝났어요. 교사 언어는 특징이 있어요. 교사 언어라는 것부터 계속 들어보면 교사는 티처 토크라고 하는데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인지적 기능,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스캐폴딩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들과의 대화하는 언어를 아이들한테 씁니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캐폴딩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인지적 기능이다. 그다음 언어적 기능은 그런 대화가 이해가능한 영어, 특히 영어 수업에서 이해가능한 입력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아이들한테. 그런 의미. 3번째, 그 다음에 정의적 기능. 어떤 기능? 왜 정의적 기능이에요? 내 말의 톤, 같은 얘기구나. 톤, 그 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뭘 줄 수 있어? 칭찬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걸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의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사 언어의 특징을 읽어보면 쉬운데, 그거 옆에 적어주세요. 교사 언어의 특징 옆에다가 페이지 62쪽에 수정된 입력과 비슷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수정된 입력이 뭐예요? 페이지 62쪽에 거기 수정된 입력 인터랙션 거기에요. 누롱의 사고장고 가설 거기서 입력을 수정해야 되죠. 그쵸? 대화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뭐 말의 속도를 늦춰라. 단어를 쉬운 단어를 써라. 막상 보니까 뭐야? 교사 언어도 그렇게 해야죠. 특히 영어 수업에서.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쭉 읽어보면 이 내용 전부가 이 수정된 입력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교사의 질문 이것도 중요하죠. 별표 거기 질문은 뭐 어쩌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일단 그 유형만 볼게요. 먼저 정보 질문과 전시성 질문이 있죠. 그쵸? 우리 아까 뭐 디스플레이 라이팅도 배웠지만 정보 질문은 진짜 물어보는 질문. 그쵸? 몰라서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한다? Information Questions라고 해요. 그 다음 페이지 전시성 질문은 알지만 학생의 이해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질문이 전시성, 디스플레이, 퀘스천스예요. 그런데 하나 볼게요. 그 위에 정보 질문에서 예시로 든 거 What day is it today? 오늘 날짜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Today is May 25th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보 질문이지만 만약에 그 수업이 그 서수 있죠. First, second 이걸 배우는 수업이라고 해봐. 그때 내가 오늘 날짜 알지만 교사가 What day is it today라고 물어본 건 전시성 질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진짜 그날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야. 이 예시를 든 게 오늘 무슨 날짜가 어떻게 되지? 이걸 물어본 건 정보 질문이지만 만약에 내가 서술을 공부하고 있어 영어에서 그래서 오늘 날짜를 일부러 알려주려고 이거를
25th라고 발음하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은 전시성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문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다 아실 것 같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 칭찬의 기술, 칭찬의 거기서 첫 번째 줄만 몇 줄 칠게요. 칭찬에는 칭찬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칭찬은 칭찬이 사실 아니죠. 그런 부분. 그 다음 마지막 줄도 한번 읽어볼게요. 교사의 칭찬이 특정 학생에게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되려면 비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더 하죠. 질투심이 많아서 안 돼요. 그 다음 교실평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교실평가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맨 마지막에 washback, backwash effect라고 되어 있죠. 환류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 교실평가를 통해서 다음 수업 계획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에요. 환류효과는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다음 수업에 영향을 주는 거. 다시 거꾸로 가죠. 거꾸로라고 해야 되나? 돌아가죠. 다시 수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아니면 교육과정을 짬에 있어서 어떤 수업 평가의 결과가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이 바로 환류효과라고 해요. 다른 표현은 세환효과라고도 하고 다양한 교수님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왜 환류효과라고 적었냐? 이게 제일 의미가 와닿아요. 세환 이해돼요? 환류 뭔가 돌아가는 거 같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 이거를. 근데 백워시 워시백은 그냥 둘 다 보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앞뒤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또 평가의 두 번째 역할은 거기 동그라미 학습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거다. 특히 어떤 평가가 옆에 적어주세요. 자기평가 또는 학생 상호평가. 학습의 자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평가의 구비 요건은 5개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짜잘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타당도죠. validity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밑줄 첫 번째 줄 평가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밑줄 더 칠게요. 평가의 목적, 부합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얼마나 관계가 있냐 이거야. 지금 평가하는 게 실제로 애들이 이 내용을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냐 이거야. 이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도, 타당하냐 이거죠. 근데 이런 타당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첫 번째, 내용을 얼마나 대표성 있게 했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수학에서 어떤 항목에 배웠어. 근데 내가 일부 항목에서만 문제 많이 냈어. 그럼 이거 타당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타당도가 없는 문제죠. 그걸 어떤 타당도예요? 내용 타당도예요. 그건. 그 다음 거기 나오는 게 또 있어. 공인 타당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concurrent validity라고 하는데 거기서 concurrent는 영어로 공존하는 이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주면 이거예요. 탭스라는 영어 시험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는 토익과 토플에 얼마나 비슷하냐 이거야. 그런 내용을 타당도를 물어보는 건 공인 타당도예요. 사실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뭔지는 알아두세요. 공인 타당도가 이미 나와있던 기존의 시험과 지금 시험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 이게 바로 공인 타당도가 해야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가의 결과가 미래 활동 능력 즉 이런 거죠. 또 영어로 들어볼게요. 토익 점수가 결과가 실제 그 사람의 비즈니스 영어에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건 뭐예요? 무슨 타당도? 예측 타당도죠. 그러니까 토익을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영어를 잘할 수 있나? 이걸 보는 게 예측 타당도죠. 그렇죠? 사실 좀 떨어지죠.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 나온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떨어지니까 토익 듣기 쓰기만 보니까 애들이 실제로 회사 가서 비즈니스 영어를 못하죠. 그래서 토익 스피킹 더 나온 거야 계속. 그 다음 안면 타당도는 평가가 평가다워 보이는 정도. 딱 봤을 때 이거 평가 같아. 이런 건 안면 타당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신뢰도는 우리 임용에서 가장 중점이 되죠. 그렇죠? 어디에서 특히나 2차 시험. 어떤 의미냐면 신뢰도가 있다는 거는 내가 1번 고사실에서 고사장에서 보던가 10번 고사장에서 시험을 봐도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2차 시험에서는 많이 달라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험이긴 해요. 사실 이게 우리 임용고시라는 게. 어떤 고사장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도 있고 많이 그런 걸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걸 줄이려고 면접관을 3명이었던 걸 5명으로 늘리기도 했고 그래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자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사실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과는 아주 다르잖아.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이나 그런 구술 시험 같은 데서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신뢰도라는 거죠. 평가에서.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오늘 시험 보든 열흘 뒤에 시험을 보든 아니면 이 사람이 면접관이든 저 사람이 면접관이든 이 점수가 같을까? 이게 바로 신뢰도라는 거죠. 그 다음 실용도는 뭐예요? practicality. 이 평가를 했을 때 실제로 예를 들면 아주 좋아. 평가 내용이 좋지만 엄청 비싼 돈이 들어요. 그럼 이게 실용도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실용도는 적당한 평가 여건 충족도, 네 번째 줄에 있죠. 평가 여건 충족도를 가르친다. 그 다음 네 번째 거기 별표 환류 효과 워시백 또는 백워시 이펙트라고 하죠. 세 번째 줄 밑줄 칠게요. 평가가 그 후속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환류 효과라고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도 밑줄 칠게요. 평가의 실용성만 고려하여 실제 수업과 무관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평가하지 말고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영어 수업에 그렇죠. 영어 평가에서 5번 진정성이에요. 특히 이거는 옆에 적어주세요. 언어 과목에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진정성, 그러니까 맥락화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야. 평가에서. 그래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결과중심 평가, 과정중심 평가 다 아시죠? 응? 결과가 중요한지 과정이 중요한지 요즘에 과정평가 중심으로 과정중심 평가를 이용해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그 다음 전통적 평가 넘어갈게요. 넘어간대. 읽어볼게요. 진단평가 뭔지 아시죠? 뭔가 하기 전에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통 학년이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죠. 진단평가. 그 다음 형성평가는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는 또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라고 해서 그 밑에 그 점을 보면 비형식적인 형성평가도 있고요. 형식적인 형성평가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비형식적인 형성평가는 수업 시간 중간에 보면 약간 쪽지시험 같은 거 있죠. 얘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비형식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같은 아니면 월말평가 뭐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형식적인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뭐냐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형성평가의 목적을 보시면 돼요. 형성평가는 아이들이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하고 있는지 내가 그거를 알아볼 목적으로 기말고사를 봤다. 이건 뭐예요? 형성평가예요. 형식적이지만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괄평가랑 비교해봐야겠죠. 그쵸?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총괄평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밑줄 칠게요. 형식적인 형성평가는 평가 횟수가 비교적 더 많고 학습 단위가 더 세분화되며 좀 더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면서 서로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형성평가는 얘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걸 보는 거죠. 목적이.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피드백을 바로 해줘야 돼요. 이게 되세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게 바로 피드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성평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미 종료됐어. 예를 들면 제가 특강 3주차를 하잖아.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를 냈을 때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평가는 그런 피드백은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 끝나고 나한테 마지막에 설문지를 건다 이런 느낌은 총괄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아니지만 느낌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바꿀 수 있어. 그러면 형성평가. 아이들한테 학습자들한테. 근데 다 끝나고 다음 수업은 이렇게 해야겠다.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받았을 때 다음 수업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내가 느끼는 게 있죠. 물론 이건 평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면 내가 평가받는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은 총괄평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네들 내가 바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다음 수업이나 내년에 교육과정을 짤 때 이렇게 뭔가 그 결과가 이용될 수 있는 건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볼게요. 수행평가 어렵진 않죠. 인터뷰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포트폴리오와 교사 관찰이 있죠. 일단 인터뷰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행, 퍼포먼스가 중요하죠. 그쵸? 같이 인터뷰 해보면서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죠. 발음은 어떻고 그래머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는 왜 결과 중심이죠? 아이들이 뭔가 했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긴 하지만 결과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영어 과목에서는 마지막 줄 밑줄 칠게요.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사실 말하는 거 아이들한테 국어로 막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죠. 그냥 포트폴리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처리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녹음할 수 있고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세 번째, 과정 중심형은 당연히 교사가 관찰하는 거. observation. 이것도 중요하죠. 그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거기 점 아예 다 그냥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교사 관찰이 평가 도구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읽어보시면 좋은 말이야. 교사 관찰이 평가 도구로 좋은 점은 당연히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의식하지 않죠? 관찰하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좋고, 학습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뭔가 간섭하지 않죠. 중간에 나 시험 볼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관찰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좋다라는 거죠. 관련 원문은 거기 두 번째 원문 It is also 그 부분 밑줄 쫙 쳐볼게요. 한글로만 해석만 읽어보면 교사가 관찰 노트, 그러니까 observational note 또는 anecdotal note, 이러한 노트라고도 해요. 이런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나와 있죠. 이 노트는 읽기,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기술 등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을 문서화하고 설명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관찰함에 있어서 사실 그냥 내 눈으로 관찰한 거랑 뭔가 일지를 적은 거랑 아예 다르다는 얘기죠. 적어놓고 애들이 관찰했을 때 발전 정도 같은 걸 적어놓으면 좀 더 좋은 관찰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4번도 별표 칠게요. 거기 학생 상호평가와 자기평가. 학습자 중심의 밑줄.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평가 자체도.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마지막 줄에 자율성. 거기 동그라미. 내적 동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적 동기. 내가 영어를 왜 배워야겠다는 내적 동기가 생겨야만 아이들의 학습의 자율성이 생긴다는 거지. 좀만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났어. 마지막 교실 영어 활동. 게임이에요. 게임이 유용한 점 많아요. 네 가지가 있죠. 일단 실제성.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되니까 어텐티시티가 있다. 실제성이 있다. 두 번째, 정의적 이유는 아이들한테 재미가 있죠. 일단 게임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흥미의 밑줄. 그 다음 또 하나, 비예측성. 게임의 결과는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unpredictability가 있다. 그 다음에 게임은 자꾸 그 게임을 함으로써 반복, 연습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게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창성 개발 게임은 그냥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냥 애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자꾸 말하기 활동, 발화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활동이 게임이 뭐예요? 유창성 개발 게임이에요. 그럼 정확성 개발 게임은 뭐예요? 어떤 같은 패턴이 되어 있는 구문 있죠? 그 구문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활동. 뭐가 있을까? 눈덩이 게임 뭐예요 이거? 스노볼 게임. 뭔가 내가 한마디 하면 그게 두 가지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게 눈덩이 게임이고, 또 거기 예시로 나온 게 등에 스티커 색을 알아맞히기에 돌아다니며 Is this green? 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Is this 어떤 색깔?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성 개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노래와 찬트는 그냥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두 가지 차이는 뭐죠? 멜로디가 있고 없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다음 페이지 138쪽. 그 노래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인지적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줄 밑줄. 좋은 멜로디는 기억을 쉽게 하게 해준다. 그다음 세 번째 점 밑줄. 의미를 연상하기 어려운 추상적 단어 순서는 노래를 이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뭐예요? A, B, C, D, E, F, G. 다 알죠? 그 다음 Sunday, Monday, Tuesday. 이거 다 알 거예요. 뭔가 배운 적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노래로 배우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 운영 면에서 밑에 보면 준비 활동이나 랩업, 클로징 액티비티로 쓸 수가 있죠. 노래 같은 거. 특히 여러분들 실제로 발령나서 영어반을 전담하게 되면 시간이 빌 때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뭔가 했는데 시간이 안 끝나. 그러면 노래나 불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노래, 챈트 하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챈트의 장점도 뭐 마찬가지지만 챈트는 거기 제가 이미 볼드 처리해놨죠. 챈트의 장점. 초분절 음소인 강세 리듬, 그 다음 억양 같은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스토리텔링. 여기서는 WL에서 중요한 거죠. 이야기 같은 거. 그거 이미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야기의 유용성. 쭉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2번에서 그것만 볼게요. 기출문제 2번에서 거기 C 있죠. 학생들은 이야기의 내용에 맞게 활동지에 있는 그림의 순서를 정하는 듣기 활동을 하였다. 여기다가 밑줄 치고 페이지 106에 순서 맞추기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106 순서 맞추기. 그거랑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일단 이야기 선정 기준은 뭐 다음 페이지 140쪽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뭐 수준에 적합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수업 활동의 구체적인 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스토리텔링의 장점 별표 쳐주세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왜 갖고 있는 장점이 뭔가에 대한 6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굳이 지금 안 읽을게요. 별표는 치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힘들어요. 마지막입니다. 역할극 뭐 여기까지. 롤플레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뭐 어디서 많이 사용하죠? CLT 의사소통 수업에서 역할극을 해보면서 발화를 많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WLA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역할극. 첫 번째 줄을 밑주실까요? 역할극을 통해서 언어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유용성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기능 턴테이킹이라고 하죠. 너 턴이 네 턴 내 턴 이렇게 있잖아. 역할극 같은 경우는 거기 턴테이킹 밑줄 치시고요. 화살표 쭉 뺀 다음에 페이지 88쪽에 담화적 능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그때 아까 설명했죠? 담화적 능력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배웠잖아요. 그쵸? 대화를 모아놓는 능력, 순서 맞추고 맺고 끊을 수 있는 능력도 담화적 능력이라고 했죠. 역할극을 하면서 대화와 턴테이킹 하죠? 이걸 배우면서 뭘 기른다? 담화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지. 그것도 공부해 보시고 나머지 점도 쭉 읽어 보시고요. 유의점에서 거기 이미 볼트 처리하는데 동그라미 쳐볼게요. 모국어로 그 그림이나 모국어로 작성된 암시카드, 큐카드라고 해요. 암시하는 건 큐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모국어로 써도 큐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영어로 발화해야 되죠. 근데 모국어는 힌트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거? 근데 밑에 지시카드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경우 영어에 약간 간단한 내가 대화를 할 게 A라는 문장이 있으면 A를 기억해 낼 수 있도록 영어를 써주는 거야, 살짝. 그럼 그건 뭐야? 토크카드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쓰는 건 토크카드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학생한테는 그건 힌트밖에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과 부록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벌써 4시간 고생하셨네요. 저도 이렇게 많이 얘기할 줄 몰랐는데 사실 오늘 내용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길 수밖에 없었어. 공부하다 모르시는 건 꼭 다음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